엄마, 나 바보였어. 완전히 바보였어. 양평의 11월은 고요했습니다. 김선희는 병원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0세, 은퇴한 국어교사. 그녀의 손은 여전히 가지런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교단에 섰던 사람의 습관이었지요.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태수가 세상을 떠난 지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양평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남편이 가꾸던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딸 은주가 자주 찾아왔으니까요. 엄마, 김치 떨어졌지? 내가 담가왔어. 엄마, 겨울 패딩 새로 샀어. 작년 거 너무 낡았잖아. 딸의 방문은 선희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45년을 키워온 딸.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는 그 딸이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선희는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엄마, 은주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엄마, 내일 재현이랑 유럽 가. 1달 정도 있다 올게. 그래, 좋겠구나. 응. 그리고 엄마 강릉 별장 팔았어. 선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강릉 별장 말이야. 팔았어. 재현이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트럭도 정리했고. 엄마 괜찮지? 어차피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크잖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기실의 소음도,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선희는 그저 수화기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말이 없어? 그래. 그럼 다녀올게. 엄마 몸 조심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강릉 별장. 남편이 30년 전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여름을 보내던 곳. 은주가 대학 입학 축하로 친구들과 놀러 갔던 곳. 남편이 마지막 생일을 보냈던 곳. 그곳을 딸이 팔았습니다. 허락도 없이. 선희는 가방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봉투. 남편이 죽기 1달 전 그녀에게 건넨 것이었습니다. 이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요. 남편은 병상에서도 침착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면 당신과 은주가 걱정 없이 살도록 정리해뒀소. 여기 다 들어있소. 봉투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회사 지분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1장. 선희는 그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당신과 은주가 돈 걱정 없는 삶을 살도록 준비해뒀소. 강릉 별장은 은주 명의로 했지만 실소유주는 당신이요. 모든 자산 목록과 법적 서류는 고 변호사에게 맡겨뒀소. 내 재산이 믿어도 돼요. 남편의 필체는 또박또박했습니다. 선희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45년. 그녀가 딸을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열재던 손, 학원비 마련하려 야간 과외 나가던 발, 대학 합격증 받고 같이 울던 날, 그 모든 것이 전화 한 통에 무너졌습니다. 103번 김선희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45년 교사 생활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감정은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르침은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만 전달된다는 것. 선희는 진료실 문을 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가르침이지.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가 크면 우리 은주도 크겠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낡은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명함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민석 변호사 민석법률사무소. 남편의 제자였습니다. 선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고 변호사님 계십니까? 저는 박태수 선생님의 부인 김선희입니다. 다음 날 오전 선희는 서울 서초동의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고민석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선희를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선희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주셨어요. 당신 제자를 믿으라고 하시더군요. 고 변호사는 봉투를 받아 천천히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서류, 예금 통장 사본, 회사 지분 증서.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강릉 별장 말입니다. 선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딸이 팔았다고 하더군요. 허락도 없이. 고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요? 강릉 별장의 명의는 따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세요. 그는 등기부등본을 가리켰습니다. 선생님께서 특약 조항을 넣으셨어요. 사모님의 동의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하도록요. 따님이 별장을 팔 권리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거래는 불법입니다.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사위분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네. 소송은 원치 않아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조용히 되돌려주세요. 별장도 트럭도 모든 걸요. 대신 아무도 모르게요. 사모님 하지만 딸이 알면 안 됩니다. 선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엄마가 나서서 구해주면 평생 배우지 못합니다. 고 변호사는 선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을 닮으셨습니다. 그래요? 네.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학생이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혼내지 않으셨죠.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선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 참 고집이 셌지요. 제가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급할 것 없어요.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한 가지 더요. 말씀하세요. 사위 박재현이라는 사람 좀 알아봐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 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평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입던 남색 점퍼, 색이 바랜 면바지, 해진 운동화.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부터 선희는 달라졌습니다. 마을 슈퍼에 갈 때도 해진 옷을 입었습니다. 장을 볼 때는 할인 스티커가 붙은 것만 샀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선희 씨, 요새 많이 힘드시죠? 혼자 사시니까. 에이,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이렇지요. 딸은 자주 오나요? 바쁜가 봐요. 연락이 뜸하네요. 선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한 노인네라고 불렀습니다. 선희는 그 연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그녀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2주 후 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별장 거래 무효 처리했습니다. 구매자는 사정을 이해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트럭은요? 그것도 되찾았습니다. 명의는 사모님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재현 씨를 조사했는데 좋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법 투자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곧 문제가 터질 겁니다. 선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전화를 끊고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야. 선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기다릴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옷 속에 감춰진 강인한 어머니의 결심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선희는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남편이 심었던 국화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선희는 빗자루를 든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은주였습니다. 하지만 선희가 아는 은주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명품 코트 대신 싸구려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만 끌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엄마. 은주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말이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렴. 춥다. 엄마 미안해.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선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들어와. 밥은 먹었니? 거실로 들어온 은주는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희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를 데웠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와 나물 몇 가지를 올렸습니다. 먹어. 엄마. 말하지 말고 먹어.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러다 그녀는 숟가락을 놓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바보였어. 완전히 바보였어. 선희는 맞은편에 앉아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재현이가 사기를 쳤어. 은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럽 간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어. 재현이는 투자금 받아서 도망갔어. 나는 혼자 남았고 빚만 남았어. 5천만 원. 선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니? 했어. 근데 재현이는 해외로 나갔대. 찾기 힘들다고 했어. 은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나 강릉 별장도 팔았잖아.
그 돈도 다 재현이가 가져갔어. 트럭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선희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일단 먹어. 그리고 씻고 자거라. 엄마, 내일 애기하자. 그날 밤 은주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든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거실에 앉아 딸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고 변호사가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박재현의 투자 사기는 결국 터졌고 은주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딸의 무너진 얼굴을 보는 것은 예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일자리 찾아야 돼. 무슨 일 할 건데? 아무 일이나. 편의점, 식당, 뭐든지.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찾아봐라. 일주일 후 은주는 마을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옆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의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집에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진짜 힘들다. 그래. 옛날엔 몰랐어.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선희는 딸의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그랬단다. 너 키울 때. 엄마가? 그럼. 엄마 혼자 너 학원비 대느라 야간 과외 다녔잖니. 나는 그것도 몰랐어.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강릉 별장 팔고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알고 있어. 엄마가 알아? 다 알고 있어. 은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깨달아야 했으니까. 선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왜? 너무 많이 줬나 봐. 내가 원하는 건 다 사줬지. 그래서 너는 고마움을 몰랐어. 노력을 몰랐어.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엄마 잘못이야.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아.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제일 힘들다는 거. 선희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은주가 돌아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 지금 은주 씨 빚 처리할까요? 아니요. 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완전히 달라질 때까지 기다려요. 얼마나 기다리실 겁니까? 내가 판단할게요. 전화를 끊고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선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거실에서는 은주가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선희는 담요를 가져다 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45년 전 처음 안았던 그날처럼.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야. 선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삽을 들고 텃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년 하던 일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야.
엄마 허리 안 좋잖아. 은주는 삽을 건네받아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딸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편의점과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돌아왔습니다.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봉투 하나를 선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뭔데? 생활비 50만 원. 선희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연금 있어. 아니야. 내가 주고 싶어. 은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엄마, 나 평생 엄마한테만 받았어. 이제는 내가 주고 싶어. 받아줘. 선희는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맙다. 엄마. 은주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박재현 씨가 체포됐습니다. 어디서요? 프랑스입니다. 인터폴 공조로 검거됐습니다. 곧 한국으로 송환될 겁니다. 선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은주 씨 빚을 처리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희는 딸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 개론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도움받았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며칠 전 은주가 한 말이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갔다 올게. 은주야. 응? 잠깐만 앉아봐. 은주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희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선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열어봐. 은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강릉 별장 등기부등본이야. 왜 이게 여기 있어? 선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판 거래는 무효야. 법적으로 내게 매매 권한이 없었거든. 엄마가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은주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힘들게 한 게 아니야. 선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르친 거야. 뭐? 은주야, 엄마가 그때 나서서 다 해결해줬으면 어땠을 것 같니? 은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거야. 계속 엄마한테 의지하고 돈의 소중함도 노력의 가치도 모르고 살았겠지. 선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변하길 바랐어. 진짜로 강해지길 바랐어.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선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빚처리 서류야. 고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셨어. 엄마가? 그래. 엄마가 다 갚았어.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는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선희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주야, 내가 사회복지 공부하고 싶다며? 응. 그럼 해.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엄마, 돈이. 걱정 마. 아빠가 남긴 게 있어.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릉 별장 말이야. 우리 거기서 뭔가 해보면 어떨까? 무슨 말이야? 여성 쉼터. 너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한 곳. 은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내가 도움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 도와주자.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은주는 선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희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45년을 키워온 딸.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희와 은주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은주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남긴 게 얼마나 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돈은 쓰는 방법이 중요한 거야.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빠는 그걸 알았던 사람이야. 돈은 사람을 위해 쓰라고 있는 거라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알아. 진짜 가난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사랑을 잃을 때구나. 선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강릉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별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오던 곳, 은주가 친구들과 놀던 곳. 엄마,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지? 그래. 우리 둘이. 은주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셋이야. 아빠도 함께.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그날 밤 선희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만 남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강릉 별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벽지는 새하얀 페인트로 덮였고 거실에는 따뜻한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현관 앞에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햇살의 집 마이너스 여성 쉼터. 은주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젊은 여성 2명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이거 어디 거나요? 그건 2층 건조대에 걸어주세요.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1년 전과 달랐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선희는 거실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 변호사였습니다. 뭐가요?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게 말입니다. 선희는 찻잔을 건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저 기다린 거죠. 하지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쉬운 게 어디 있나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주가 쉼터 입소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이었어요. 고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재현 씨 재판이 끝났습니다. 징역 3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요. 은주 씨는 아십니까? 아직 말 안 했어요. 알려줘야겠죠. 그날 저녁 선희와 은주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5월의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응? 나 대학원 합격했어. 선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 응.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 은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내가 한 거지. 아니야. 은주는 선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포기 안 했으니까. 엄마가 나를 믿어줬으니까. 선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미안해. 왜? 1년 전에 내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다 알고 있다고 바로 말했어야 했나 싶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그때 말했으면 나는 변하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이 나를 깨웠어. 부끄러움이 나를 바꿨어. 그래. 응. 엄마, 나 이제 알아. 진짜 부자가 뭔지. 선희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야. 마음이 채워진 게 부자야.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진짜 부자야. 나는 이제야 배우고 있어. 두 사람은 한동안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현이 얘기 들었어? 선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고 변호사님한테 들었어. 어떤 기분이니?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운 것 같으면서도 불쌍해. 왜? 걔도 돈에 미쳤던 거잖아. 나처럼. 은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재현이 면회 가볼까? 가고 싶으면 가렴. 응. 한 번은 가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진짜 끝날 것 같아. 선희는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 내 결정이야. 엄마는 믿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쉼터 입소자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희 샘, 은주 샘 오셨어요? 수고했어요. 우리도 도와줄게요. 저녁 식사는 시끌벅적했습니다. 6명의 여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주쌤, 저도 대학 다시 가고 싶어요. 26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뭐 공부하고 싶은데? 간호학이요. 좋지. 할 수 있어. 은주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2년 전엔 아무것도 몰랐어. 지금도 배우는 중이야. 우리 같이 해보자. 지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쉼터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선희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진짜 부자가 됐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것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을 남긴 거였죠. 선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준비해준 덕분에 우리 딸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선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앉아 있어. 내가 할게. 괜찮아. 아니야. 엄마는 쉬어. 은주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먹어. 선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다. 정말? 응. 내 아빠가 좋아하던 맛이야. 은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아. 엄마가 평생 이렇게 해줬던 거 말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선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더 고마워.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6개월 후, 햇살의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습니다. 입소자들이 함께 가꾸는 채소밭이었습니다. 선희는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세를 넘긴 그녀는 여전히 고든 자세였습니다.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대학원 첫 수업 갔다 왔어. 어땠니? 좋았어. 교수님이 물어보시더라. 왜 사회복지를 선택했냐고. 뭐라고 했어? 나도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 돌려줄 차례라고 했어.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은주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생각해봤어. 뭘? 진짜 부자의 조건. 그게 뭔데?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누가 내 곁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은주는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선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이죠?
우리 딸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으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